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금요일에는 주간 똑똑똑으로 저희가 문을 열겠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들의 조금 다른 생각들 귀 기울여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말 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출생의 문제, 그 대책까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하는데, 지금 뭐 국가 미래가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면 위협을 받는다. 이러다가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심각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의 기억으로는 과거에는 정말 많이 나와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본인들이 태어났던 시기의 어떤 출생률, 인구 정책을 혹시 두 분은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기억나는 정책이 있다면은 한번 좀 언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가족 계획이라는 게 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출산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자라고 하는 행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인구 문제 해결을 목표로 이제 정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1960년대부터 이제 산하 제한이 시작됐죠. 50년대 그렇죠. 이제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고. 네. 그래서 제가 1988년생인데 80년대 정부가 내세웠던 가족 계획의 캠페인 표어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입니다. 굉장히 옛날처럼 느껴지죠. 하나씩만 낳아도 네. 삼천리가 초만원. 네, 그래서 이제 한 명만 낳아라 이렇게 권장을 하던 때고, 제가 어렸을 때 이미 유치원생 때 얼마나 미디어에 자주 노출이 됐으면 알고 있었던 표현이 네. 아들 낳으면 기차 타고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식으로, 예전에는 이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이를 낳던 그런 풍조의 그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제 오히려 좀 여아를 훨씬 더 선호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그거에 현실과 반대되는 것을 표로 많이 하는 거죠. 네, 예전에 네. 이제 아무래도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딸도 괜찮다, 딸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좀 이거는 현실이 됐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사실은 이런 지금의 딸 선호 열풍도 좀 어떻게 조금 삐딱하게 보자면은 마냥 좋지만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일단 1980년대에는 이미 출산율이 1.7명대로 떨어졌는데, 이미. 네, 제가 어릴 때는 저는 이제 지방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아직까지는 외동은 조금 보기 드물었고, 보통은 둘. 2명, 예, 둘. 그리고 많으면 이제 3명 정도가 눈에 좀 띄는 정도였고요. 그렇죠.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저출생률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저희가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애국자다. 이제 낳지 말라고 할 때는 안 낳다가 저출생률이 문제가 되니까 낳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80년대, 90년대 여기에서 2000년대 이렇게 또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 기원님께서 갑자기 떠오르셔서 초등학교 다니던 당시 오전 오후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맞아요. 저 주셨어요. 있었어요. 네. 네, 저도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이해를 못 하시겠죠? 네, 최유경 활동가는 왜 오전 오후반이 있는지. 그때는 50명이 넘었답니다. 한 반에. 네. 그리고 김금숙님께서 잘 키운 딸 하나 아들 부럽지 않다. 네, 맞아요. 이런 표어도 있었죠.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그러면 언제부터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 2001년생이어서 그래서 지금 얘기가 이렇게 네. 대화가 약간 단절이 되는. 굉장히 옛날 얘기처럼 한 반에 한 30명 정도가 일대. 네, 좀 안정적으로 있었을 때가 이제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교 시기이고, 사실은 이제 진송님 세대를 거쳐서 이제 제가 태어난 시기부터 좀 출생률이 급격히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1997년에 IMF 외환위기로 이제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 오면서 사실은 이 저출산 시대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 그럼 같아요. 본인은 몇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동생 하나 있는데 원래 엄마 아버지도 이제 동생을 낳을 생각이 없다가 제가 그냥 이렇게 조르니까 낳았다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외동만 이제 하나만 낳을 생각이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대부분 친구들이 다 외동이거나, 다 외동이에요? 네, 거의 다 외동이거나 혹은 하나 정도, 뭐 언니 오빠가 있거나 동생이 있거나 그런 애들이 적다는 말이군요.
많아봤자 그 정도? 사실은 3명 이상인 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게 또 기억이 나십니까? 2000년대 확연히. 네? 2000년대 확연히 다르긴 다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좀 되게 약간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게 저한테는 되게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는 약간 네. 저야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금 이진성 편집장께서 지금 굉장히 웃으셨어요. 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최경 활동가한테는 이것이 이제 거의 약간 구한말 시절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그 1977년쯤에 그 정관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주공 아파트와 주택 부검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부여했던 정책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알기 어려운데 이진성 편집장께서 어디서 자료에서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이제 관련해서 이런 예. 책을 좀 쓰면서 자료 조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1982년에는 이제 굉장히 그 예비군 훈련 중에 맞아요. 이제 수술을 한 사람한테 잔여 시간을 면제를 해주거나 분양 당시에 강남의 모 아파트가 되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이 정관 수술을 한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면서 약간 이제 분양 속어로 우선권. 뭐 내시 아파트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까지 기사가 날 정도로 굉장히 화제였었던 게 이제 인구 제한 네. 정책입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아파트 분양 우선권, 네. 뭐 예비군 훈련 기억나시죠? 네, 저는 기억을 다 하는데 네. 최기원님께서도 예비군 훈련 면제해줬던 거 기억이 나신다고 네. 지금 써주셨어요. 네. 아. 정혜라님께서는 무턱대고 나타보면 거짓골 맞아요. 묵는다. 이런 표현도 있었다. 맞아요. 저는 교과서에서 봤어요. 교과서에서 그런 역사 배울 때. 네네네. 그런 표현 봤습니다. 어떤 요즘 이런 현실에서 보시면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좀 들어가 보죠. 아, 네. 일단 한때는 하나만 나 잘 기르자 이러다가 지금은 뭐 너무 낮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너무 초저출생률이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일간지와 인터뷰를 한 국제경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은 한국 여성에게 나쁜 거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 그래서 25에서 34세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 비율은 예. 2019년 기준 OECD 1위 76%인데요. OECD 1위예요? 1위요. 네. 아. 그래서 가장 고등교육을 많이 받는 나라인데 그리고 경제적 자립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일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고 독박 가사나 육아에 시달리기 때문에 예. 이런 경력 단절과 고된 노동이 출산한 여성을 기다리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이 결혼과 출산은 나쁜 거래다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통계청에서 22일에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보면은 이제 경력 단절 여성 10명 중에 4명이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맞죠. 네. 네. 이제 그런 거 하면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환경들도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양육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 또 심리적인 부담으로도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양육 기준이. 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안정 등의 기준이 SNS나 미디어 그리고 여러 가지 육아 정보 등을 통해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부모가 그러네요. 해야 하는 것, 부모의 역할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왜 낳아놓으면은 큰다. 뭐 형제들끼리도 같이 좀 네. 돌보고 뭐 이렇게 뒀죠. 그냥. 네, 그리고 뭐 부모님들이. 자기 밥그릇에 자기가 차고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양육의 비율이 좀 작았다면 요즘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던가 또래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양육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상당한 부담감으로 느껴지면서 낳더라도 하나를 낳아서 잘 키워야지라는 식으로 그래서 더 많이 안 네, 낳고. 되면서 이렇게 안 되면은 그냥 안 낳는 게 낫다.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한 거다라는 식의 정서가 좀 많이 퍼지는 것도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 모든 자료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독박 육아나 아. 예, 그 경력 단절 같은 네.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최경 활동가께서? 네, 사실은 좀 기존 사회가 어떤 모습인가, 과연 어린이나 여성을 혐오하는 사회에서 좀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진송님이랑 같은 이제 자료를 봤는데 그 이제 국제경제 전문가가 이제 출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에게 사실은 가사노동과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그리고 여성이라면 힘든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회에서 이제 출생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이 성평등을 이루기 전까지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떤 여성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사실 성평등이 언제 실현되는가가 출생률과 굉장히 좀 연결된 문제다라는 좀 고민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아이가 나와서 길러질 때 사실은 이 아이가 경험하는 사회의 모습이 어떤지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사회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 실태와 이제 이를 통해서 주요하게 짚어야 할 목록들이 이제 쟁점화해서 다루는 어떤 이제 사전 심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한국에서 저희 이제 라디오에서도 이야기했던 좀 노키즈존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한 위원이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 점점 늘어가는 노키즈존을 비롯한 여러 이제 인권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은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좀 고민이 드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은 어떤 노키즈존이나 사회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먼 존중하지 않고 있으니까. 먼 타국의 어떤 위원에게 사실은 혐오하는 인상, 아동을 혐오하는 인상을 주었다라고 말하게 한 것은 사실은 그만큼 한국에서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고 좀 인권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물론 당연히 여성의 출산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낳은 아동이 어떻게 자라서 어떤 사회를 마주할지 좀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진성 편집장께서 양육 기준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와 어린이들의 또 대체적인 인권은 또 그리 높지 않다라는 이 평가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 간극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고요. 권위적인 사회라고 봐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두 분이 분류해 주신 이 출산율 저하의 이유 이거는 좀 곰곰이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민이 깊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 저출생의 어떤 책임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럼 여성에게로 지금 돌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비혼이거나 비출산을 선택한 여성 그리고 결혼을 했더라도 이제 아이 없이 살기로 했다라고 선택한 여성들이 을에 듣는 말이 바로 이제 이기적이다라는 비난인데요. 여성은 을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재생산을 임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뿌리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여성의 몸을 여성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가부장제가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비난에는 임신 출산이 여성에게 그만큼 위험하고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는 어떤 괘씸함이라는 정서가 좀 서려 있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병원에서 작은 수술 하나를 할 때도 어떤 방식을 쓸 것인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할 것인지를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라는 이런 커다란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건 보호하고 이런 것들로 좀 선택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고요. 뭔가 인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선택에 대해서 왜 제3자가 이제 왈가왈부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품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성대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제 오페라 가수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출산이나 생식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여전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아니 모두 인간은 다 자기를 아끼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당연하겠죠. 어느 정도 이기적인 건 뭐 남녀 공이 마찬가지 아닐까. 최경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2018년에는 이제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조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 출산력 조사라는 것은 최근의 추세를 파악해 이제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한다라는 명목이 있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68년에서 98년에 출생한 기혼 여성에게는 이제
이제 가구 일반 사항,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사항을 그리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는 이제 일반 사항, 이성 교제 및 결혼 관련 사항을 질문하는 이제 그런 조사인데요. 네. 사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이제 대중들이 사실 출산에 힘력자를 붙여서 만든 이 출산력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 국가가 사실 여성을 출산 기계로 보고 생산성을 측정하려고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실은 좀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지자체의 자율 경쟁을 명목으로 어떤 박근혜 정부 때 가임기 여성수 통계를 지역별로 줄 세운 이른바 어떤 가임기 여성지도라는 게 있기도 했었거든요. 가임기 여성 지도? 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네. 가임기인 여성들의 어떤 몇 명 있는지? 네, 인구가 몇 명 정도 있는지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던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떤 여성을 가임 인구로만 보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받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버랩되는 장면인데 이것이 각각 좀 16년과 18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좀 사회나 정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시작되면서 가임 여성을 찾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정부 측에서. 그렇죠. 네. 전국에 몇 명이나 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출산력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네. 네, 그것이 도리어 여성들한테 더 거부감을 주게 만들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은 국가 사회가 임신을 좀 해라라고 강요하는 듯하게 느껴지는 그 여성들이 그것으로 인한 느끼는 압박감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실제 그렇게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결혼 정년기와 이런 것들을 조금 지났는데요. 뭔가 여성이 어떤 특정 나이가 되면은 이제 이 가임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결혼을 해서 예, 임신을 해야 되고 예전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35세 이전에 낳는 게 좋고 그 뒤로는 좀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나이를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이제 생산력을 판단을 한다던가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싶은데 요즘에도 난임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모든 가임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압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몸과 다양한 선택들을 지우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처한 상황이 다양할 수 있겠네요. 네.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최경활 동님께서는? 저는 사실 이런 어떤 특정 나이대나 특정 정체성의 임신을 사실상 강요하는 이런 분위기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반대로 임신을 금기시당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뭐 다른 얘기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네. 하지만 사실 임신을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라는 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임신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들이 지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회에서 동시에 임신을 해야 하는 시기와 정체성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청소년이나 장애인 그리고 빈곤한 이들의 어떤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서 좀 호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하라 그러면서 정말 뭐 임신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네네. 그들에게는 관심 없는 경우도 네, 있다는 네, 지금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뭐 앞서 얘기하신 미혼모의 문제도 뭐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 외에 뭐 장애인, 청소년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출산 장려 정책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들여다보시는 심정들은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강원도 영월군에서 내년부터 셋째 출산 시에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고요. 전남 한평군도 5째 아이 출산 1,000만 원을 분할 지급을 한다라고 했고 작년에 교육부가 내년부터 이제 셋째 아이부터는 4년제 8학기, 3년제 6학기 전액 등록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출산 장려 정책 대부분이 일회성이고
그것도 다둥이 출산 시에 얼마를 그러네요. 준다라는 식에 맞춰져 있어서 예. 근본적인 혜택이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성과를 쌓는 게임의 보상처럼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사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1,000만 원 정도의 일시적 보상금 이상의 사건이자 비용이 드는 그렇죠. 일인데 네, 이게 너무 좀 일회성의 그리고 좀 언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셋째부터 지원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다둥이 가정이 아닌 첫째와 둘째 아이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는 건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제도가 네.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네, 2016년에는 좀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 대책 국가정책 조정회의라는 것이 열렸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실 출산율 1위를 기록한 해남을 이제 우수 사례로 뽑으면서 뭐 출산 양육비 지원이나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이나 뭐 이런 자체 정책을 2008년부터 펼쳐서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좀 동시에 드는 생각은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이나 기형아 검진 지원 같은 것은 사실 지방 정부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야 하는 정책이 아닐까?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은 농어촌이 아닌지 도시에서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낳지 않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다양한 사유와 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강자님께서 듣다 보니 답답해서 한마디 쓰신다 그러면서 9개월짜리 아이 지금 양육 중이신데 사랑하는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아이를 갖고 싶은 건데 혼자 아이를 낳는 게 아니다. 사랑할 여유가 없는 20, 30대를 만든 경제, 정치, 사회의 문제점을 먼저 좀 논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끝으로 저희가 지금 뭐 출생률을 좀 높이고자 한다면 이분의 제안도 받아들이면서 두 분께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목소리 좀 높여주시죠. 네,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 친구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저출생 하면서 당장 우리는 어린이집부터 너무 가는 것이 고난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돌봄 서비스 같은 것을 좀 이용을 하면서 아이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데요. 사실은 저출생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어떤 여가부를 폐지하고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 양성평등 본부를 설치하겠다라는 발표는 결국 인구 정책의 목표하에 양성을 종속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떤 저출생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어떤 출생을 했을 때 여성과 아이 모두 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지 않나 고민이 듭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출산의 문제는 여성과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처우를 처음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네요. 두 분 말씀에. 자, 주간 똑똑똑 오늘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그 대책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최유경 활동가 개관홀로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실의 뉴스브런치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